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한국의 이주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과정에서의 그 이주까지 우리가 개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라가 백제를 흡수하고 또 고구려를 흡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는 이주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에 조선시대까지 연결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라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학생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역사를 배울 때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오늘날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명칭이 잘못됐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그 대한민국과 북의 조선, 그래서 남북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하는 과정에 그때도 남북 시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가 아니라 남북 시대로 저는 불러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구려 평양 이북 만주 지역에는 부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민족의 뿌리, 우리 민족의 문화와 별개로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통일시대의 지도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국경보다도 굉장히 축소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북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든 그런 모습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남북의 시대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백제는 이 산동반도 지역까지도 다 관계하고 장악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백제를 장악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산동반도 지역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라방, 신라소, 신라촌 이런 정착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신라방이 아니라 백제방입니다. 백제가 먼저 있었고 백제인들이 먼저 거주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얘기한 대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에게 멸망되면서 많은 그 유민들과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그 이주해 갔듯이 또 마찬가지로 이 산동반도로 백제나 고구려 유민들이 많이 또 이주해 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산동반도도 같은 문화권이고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이후에도 일본과 산동반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해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발해는 이런 겁니다. 이제 고구려가 멸망되고 그 유민들 고구려 멸망하고 유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말갈족하고 고구려 유민들이 합세해서 발해를 건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이 대조영에 관련된 얘기인데 대조영은 곧 발해하고 관계됩니다. 제가 조금 시간에 통일신라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라 하지 말고 남북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것을 부여라 그랬는데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부여가 아니고 발해입니다. 발해.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와 남북 시대를 발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대조영의 발해
이것은 우리의 문화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교화시키고 국민에게 역사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역사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는 한때는 이게 해동성국이라고 이렇게 불렸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이게 대등한 관계로 힘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저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라 통일신라는 발해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발해와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문화권으로서 이 발해의 남북 시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현재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이 발해 문화권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의 이런 것이라고 현지의 국경선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의 그 이주의 역사의 뿌리 또 문화의 뿌리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와 아주 관계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라 이후에 그리고 발해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 국가가 고려시대죠. 고려죠. 그래서 고려는 그야말로 다민족, 다종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많이 이주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여진족, 오랑캐, 말갈족, 뭐 거란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타민족, 타종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려 시대에 예를 들면 여진족 같은 경우는 그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당시 1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죠. 태조 왕건 때에 그런 기병 말을 타는 기병의 숫자만 1만 명이 저기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귀화를 합니다. 고려로 귀화를 하고 또 말갈 같은 경우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여진족의 전신이었던 이게 말갈 같은 경우는 그 발해 유민이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태조왕 때 태조왕 때 발해국 왕저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수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로 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란족도 마찬가지죠. 거란족도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는 여진족, 말갈족, 뭐 거란족, 뭐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고려 충렬왕 때는 그 이슬람 쪽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이 고려의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고려의 문화의 한 축을 한 거죠.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번창을 했었고 국제적으로 이주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됐기 때문에 한국을 지금 뭐라 그러죠? 코리아라 그러죠. 코리아가 뭐예요? 고려죠. 고려. 그래서 고려는 그야말로 다종족 다문화 이런 것들로 형성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 이주가 됐고 또 여러 종족들이 귀화를 해서 큰 새로운 국가 형태를 이제 이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조선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떤 이주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조선시대 하면 우리가 역시 이제 단일 민족, 단일 문화에서 조선의 문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른 각도로 더 보겠습니다. 고려시대가 여진족, 말갈족 또 이런 종족들의 연합체 형태로 이렇게 되듯이 조선시대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진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백정이라고 얘기해요. 백정이는 뭐죠? 소자는 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여진족이 조선으로 귀화를 했는데 조선 초기 인구의 25%에서 3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여진족이 조선의 한 종족으로 합류됐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몽골에서 온
몽골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도 이 한반도에 거주하게 되고 때로는 중국의 중원에 있는 사람들도 이 조선을 형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명나라와 청나라가 이렇게 교체기에 어떻게 보면 명나라의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으로 1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1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진족이 우리 그 조선의 전체 인구의 25%에서 35%를 차지하고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도 여러 종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합세해서 조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주해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강원도 이런 데서 머물러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에도 하나의 그 지배 민족으로 이렇게 딱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나 여러 출신들이 이주해 와서 조선시대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다 종족, 다 민족의 그 다문화의 그러한 그 토대가 역시 조선시대에도 이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주해 온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도 있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청나라가 힘이 강해지면서 우리 이제 조선도 이렇게 침략을 해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나라의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이 아니고 수십 명의 아이들과 여자를 청나라로 잡아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 수십 명이 그 아내자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돈이나 물품을 청나라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보면 청나라에 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들이 청나라 사람으로부터 이게 성적 유린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선의 남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보면 그 청나라에서 돌아온 이 아녀자들을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비난하는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환양년이라고 부릅니다. 환양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에 남성 중심적인 이런 가부장 문화가 이런 그 이주와 전쟁 이런 것에서 상처를 받은 여성들의 차별 문화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도 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청나라 시대 때 수만의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아녀자들이 청나라로 끌려간 거죠. 강제 이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식민지 유럽이 아프리카의 식민지 과정에서 많은 노예들을 1100만이나 되는 많은 그 노예들을 끌고 갔듯이 수만 명의 그 아녀자들이 청나라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야 사람들이나 백제 사람들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일본으로 전쟁에 패해서 많이 이주해 갔지만 또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또 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잘 알죠? 그 도요토미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끼는 장수가 있는데 사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산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외병들이 그 부산에 들어와서 많은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장수가 이게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냐, 이게 전쟁의 목적이냐, 이게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막상 조선에 와서 보니까 이게 문명과 문화가 일본에 많이 앞서고 학문도 많이 뛰어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가야는 그 귀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가야가 자기와 같이 왔던 사람들과 한 500여 명과 함께 귀화를 하고 귀화해서 이름을 바꾸는데 곧 그 사람이 누구예요? 김충선이다. 그래서 귀화해서 그 왜군들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함락됐던 18개 성을 다시 되찾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역이주, 일본으로 갔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다시 귀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이주를 배경으로 하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근거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태종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조에서 국가의 경비를 줄이면서 각 관청의 점심을 없애고 울적합, 올양합, 외인, 회회 등으로서 국가에서 녹을 받는 사람들의 월급을 없애기로 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회회는 뭐죠? 회회는 아라비아 사람. 예?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에 회교도가 한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기독교보다도 회교도들이 먼저 들어왔었고 여기에 보면 관청에서 점심을 주고 이랬다라는 건 뭐예요? 관직도 주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도 지어주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이랬던 거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이미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특히 이제 좀 더 나가면 세종대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 때도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주해 와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문화권의 이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조 판서 허저가 아래였습니다. 향화인은 뭐예요? 귀한 사람이에요. 향화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관직을 받은 사람이 과전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의 내력을 찾아보았으나 근본을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전을 준다면 법에 어긋나게 되니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회교도가 한국에 와서 관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과전,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땅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세종대왕 때 이슬람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무원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이주의 경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문화 사회가 한국의 1990년대 이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고려시대 그 훨씬 이전부터도 그렇고 고려시대에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고 조선시대에도 왕성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이게 폐쇄적이고 외국에 대해서 폐쇄적인 일하는 것을 한 것은 조선 중기 말기에 들어가면서 이게 사색 당파 뭐 이런 싸움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 이게 고려를 이루고 또 조선을 이루고 그럴 때는 사실은 여러 종족들이나 여러 출신들이 이주를 해서 한반도의 국가와 문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선 말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주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다시 우리가 그 중국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러시아, 미국 이런 쪽으로 이렇게 조선시대 말기에 갑니다. 미국으로 가는 것은 해방 이후에 그 이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이쪽에 만주 지역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이미 이제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사실은 만지 지역에 있는 우리의 문화의 근원들 이런 것들을 중국의 중원 문화에 많이 흡수 통합이 된 거예요. 청나라가 황하 지역을 다 장악한 거죠. 청나라가 뭐죠? 결국 몽골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50년대에 청나라의 혼강 벌목 싸움하면서 한국인들을 한반도에서 많이 이주해 가서 만주 지역에 이렇게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1860년대에 한국의 북쪽 지역, 북쪽 지방에 어떻게 보면 흉년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이런 쪽에 많이 어려움이 되는데 거기에 또 많은 한 8만 7천 명, 1897년에 8만 7천 명의 뭐 이주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고 특별히 1960년대 이전에는 중국이 나름대로 국경선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못 건너가게 이렇게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봉금령이라 그래요. 봉금령. 그런데 그 봉금 넘지 못하게 하는 봉쇄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연변 지역이나 북간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이주해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조선 말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 1894년에 한 10만 명 이상 사람들이 간도지방이 뭐죠? 이게 압록강, 러시아하고 관계되는 이런 지역이 간도지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간도 지역도 우리의 땅입니다, 다시. 우리 조선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가 들어오면서 일본과 중국이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한국 사람, 우리 조선에서 이 간도 지방의 관리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도라는 지역, 이 압록강 그 위쪽 지역의 땅을 사실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선 말기에 많은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이 간도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간도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을 다시 러시아로 시베리아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누가 되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고려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의 이주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고종시대 때, 고종왕 때 이미 미국하고 국제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미국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친선 관계를 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에 공식적으로 해외 이민이 이루어진 것은 1902년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하와이 지역이나 이런 데서 사탕수수 농장에 인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모집했는데 사람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소위 말해서 인천 지역에 그 내리교회라고 있어요. 내리감리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선교사가 그 내리감리교회는 아펜셀러가 교회를 먼저 세웠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있는 그런 선교사가 이게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을 설득을 해서 하와이에 그 노동 이민을 가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의 이주 노동자로 가는 그러한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뒤에 한 7,500명 정도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이주 노동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힘세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에 가는 내리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한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청년들이었어요. 이 청년들이었는데 사실은 가서 보니까 결혼 정년기는 됐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진 결혼,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신부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결혼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 아가씨들이 사진을 보고서 남편을 정하고 그래서 하와이로 그렇게 이주해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와이 이주 초기에는 사진 결혼도 많이 유행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1902년에 첫 하와이 이주가 됐지만 1905년도에는 멕시코로도 한국에서 한 1000명 정도가 4년간 공장 노동 계약을 하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로 간 그 이주 노동자들이 사실은 4년 계약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죠?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는 조선인으로 하와이로 멕시코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로 간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 서부 지역, LA를 중심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멕시코에 있는 노동자들이 쿠바로 가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1920년 전후로 해서 나가 있던 한민족 해외 이주민이 내국인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약 10만여 명이 이렇게 이제 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 이주 노동자로 1900년대 초기에 나갔던 이주 노동자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이나 멕시코나 이런 쪽에 정착해서 교민이 되기도 하고 또 일본과 저항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게 미국으로 이주 노동자로 갔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군사 훈련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모아서 독립 자금을 통해서 상해 임시 정부에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워싱턴이나 이런 쪽에 뉴욕이나 이런 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로 출발을 했지만 나라를 잃고 졸지에 뭐가 되죠? 다 난민이 된 거예요. 한국의 이주 노동자가 다 난민으로 됐다.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조선시대 말까지의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 이때까지의 국제 이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현재의 이주는 해방 이후의 현재 이주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